이제 기업이 글로벌 경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해외 시장에 이제 진출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여기 보시면 오늘은 예, 가장 왼쪽 끝에 있는 두 개, exporting과 이제 contracting, 수출과 계약을 통한 이제 해외 사업 운영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국제 합작 투자와 그다음에 예, 여기 국제 합작 투자, 조인트 벤처, 그다음에 전략적 제휴, 그리고 이제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에 속하는 이 이제 해외 인수 합병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제 오늘 두 개의 초점은 기존에 하려고 하는 세 가지의 해외 사업 운영 방식에 비해서 좀 더 리스크가 작고, 예, 그리고 리스크가 작은 만큼 적은 자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커미먼트라든지 인볼브먼트, 이제 참여나 헌신이나 관여도가 이제 낮은 형태가 되겠고요. 이제 리스크가 작은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에 따른 리턴도 좀 제한적인 그런 형태의 어떤 해외 사업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셨던 그래프를 좀 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제 유사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 거고요. 이제 수출입, 계약. 오늘 이제, 상세하게 좀 더 이제 그래프를 그렸네요. 수출입과 계약에 의한 진출을 자세히 좀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투자, 합작 투자나 조인트 벤처라든지, 인수 등등에 비하여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고 하지만 리턴도 낮은 그런 형태의 글로벌 시장 진입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위 재료가 조금 그러니까 보완이 됐는데 순서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출입니다. 수출은 예, 자국에서 생산해서 판매는 이제 초기에는 주로 이제 현지의 판매상을 통해서 이제 수행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만 우리 회사에서 하고 현지 판매라든지 영업망 구축이라든지 마케팅 활동 등등은 예, 현지의 판매상에게 이제 일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익스포팅 방식을 쓰는 이유는 어느 정도 직간접적인 경험을 해보셨겠습니다만 해외 시장 개발에는 여러 가지 이제 상당히 다른 예,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한적이고, 자원의 사용에 있어서 이제 국내에서의 생산에 집중하고 싶은 경우에는, 예, 이제 익스포팅 방식, 현지의 판매상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개발 관련한 뭐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 그리고 신흥시장의 특수성과 문화적 규범에 익숙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 현지의 이제 그 전문, 로컬, 그다음에 토종 판매상을 활용해서 해외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뭐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자원이 부족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역량이 좀 제한적인 중소기업이 초기에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보편적인 전략이 바로 이 익스포팅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단점은 현지의 판매상에게 판매를 일임하기 때문에 현지 마케팅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나 조정이 불가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즉,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누구한테 얼마나 팔았고 얼마에 팔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그 현지의 판매상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가르쳐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제한된 정보의 접근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든 사람 따로, 만든 기업 따로, 판매하는 기업 따로이기 때문에 판매와 고객 사이에, 실제 사용자 사이에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모르는 상태에서 팔렸기 때문에 수습이 어렵다라는 점, 제조기업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현재 판매상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어떤 장기 관계 형성이 어렵고
고객 입장에서도 얘네들이 직접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제품을 장기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니즈 같은 것들이 좀 제한적인 한계가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수출은 방금 말씀드린 수출 중개인을 통한 수출, 즉 간접 수출 이외에도 직접 수출도 있습니다. 직접 수출은 예, 제조업체가 수출 전담 부서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계열사를 만들거나 계열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현지 판매 지사, 자회사를 통해서 수출을 직접 수행 관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 수출은 복잡한 해외 사업 운영의 전초 단계로서 이제 국제적인 경험 축적과 학습 활동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익스포팅 방식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첫 단계로 꼽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해외 경영이 점차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증감에 따라서 해외 사업 운영에서 느끼는 위험이 점차 줄어들다 보니 이제 간접 수출에서 시작하더라도 아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관점에서 직접 수출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구상무역은 수출 대금의 현물 지급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간접과 수출과는 좀 다른 맥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말씀드린 간접 수출, 비용의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상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매와 관련된 고정자본 투자 필요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참 유리하다. 그리고 대규모, 만약에, 우리의 물건을 판매해주는 그 판매상이 대규모 무역 상사라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재정 자원이라든지 금융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를 통해서 수출 거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 아까 말씀드린처럼, 예, 간접 수출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체가 자신의 제품에 대한 판매 전략에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왜? 판매상이 그런 것들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상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현지 고객과의 장기 관계 형성이 어렵다 했고, 결국 이것은 해외 시장에 대한 지식을 축적할 수 없다라는 점과 단점과 이어진다. 그래서 자사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좀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높일 수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간접 수출과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성공 사례가 바로 이제 신발 산업에서 오랜 기간 동안 나이키 OEM으로 참여함으로써 해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이제 인지도를 높여가는 그런 이제 간접 수출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7, 80년대 신발 산업의 어떤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델이었던 것이 바로 이 나이키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OEM으로 참여한 거이고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뭐 아디다스라든지 뉴발란스라든지 등등과 같은 다른 저기 해외 신발 브랜드로의 어떤 OEM으로 이제 확장된 그런 이제 결과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나이키 입장에서는 이제 당시 7, 80년대에서는 이제 우리가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이 있는 국가였던 것이고요.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많이 생산해서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 나이키 OEM이 이제 상당히 간접 수출에 있어서 중요한 모델로서 이제 역할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의 이제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제 부대 비용이 상승하면서 이제 이 나이키도 이제 한국 기업에게 해외 이전에 대한 이제 제한을 하게 되는 거고, 즉 계속적인 이제 가격 인하 압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국의 이제 신발 공장은 거의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신발 공장들이 이제 해외 진출을 해서, 음,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하지만 여전히 나이키 OEM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간접 수출의 모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직접 수출에 그 현지에, 어, 그 전담 부서, 그 다음에 계열사, 또는 현지 판매 지사 등을 이제 설립하는 것을 제가 직접 수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직접 수출을 하는 것은 이제 통제권의 확보입니다. 마케팅 계획을 내가 직접 수립하겠다. 가격도 내가 측정해보겠다. 광고 전략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직접 생산하지 못하니. 뭐 등등에 대한 이제 통제권을 확보하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수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지로부터 빠른 정보를 획득하고 상표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확실한 이제 보호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직접 수출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과 간접을 포함해서 우리가 예, 이제 현지 판매 대리인과 유통업자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판매 자회사를 직접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직접과 간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판매 대리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에이전트는 뭐냐면 해외 시장에서 이제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이제 독립적인 중개상의 이제 지위를 주는 것이고요. 물론 에이전트들은 현금 판매 위주로, 우리 회사의 제품을 다른 도매상에게 이제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형태가 바로 이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에이전트는 성공보수 형태로서 이제 커미션 베이스로 제조업체를 대표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래가 성사되어야지만 이 커미션을 지불하기 때문에 제조사로서는 이 고정 이제 영업 비용이 거의 없는 셈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에이전트 입장에 있어서도 이제 월 보수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판매 제품에 대한 어떤 재고 관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판매 제품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의 어떤 책임 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이전트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현지에서 상당히 다년간 활동을 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시장에 있어서, 고객 및 시장 니즈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 분야가 이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높은, 이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에이전트에 비해서 현지에서 제조사를 대신해서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즉, 다른 도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재고 관리, 에이전트가 하지 않는 재고 관리, 그다음에 에이전트가 하지 않는 광고 활동, 그다음에 신용 판매, 그다음에 AS 같은 것들도 애프터 세일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현지 유통업체들이 많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우리가 풀 서비스 인터미디어리,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제조사를 대신해서 중개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제 풀 서비스에는 여기 보신 것처럼 간단한 수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락다운 상태로 실어 와서 이제 현지에서 라이트 매니팩처링, 완제품으로의 조립이라든지, 그다음에 로컬 인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제조사를 대신해서 이제 고객과의 이제 컨택 관리 등등과 같은 다양한 좀 활동들을 많이 수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와 이제 반대되는 관점에서 우리가 디스트리뷰터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도소매상에게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디스트리뷰터를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에이전트를 활용할 것인가 이제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고정비는 에이전트 쪽으로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포린 디스트리뷰터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사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좀 마진을 많이 떼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이제 통제 용이성 같은 경우에는 포린 디스트리뷰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통제력은 좀 약한 편이고요. 통제 용이성 관점에서 통제 용이성 관점에서 에이전트가 제조사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사 제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린 디스트리뷰터는 우리 회사의 경쟁사 제품도 취급하게 하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에이전트는 취급하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진 코스트, 그다음에 통제 용이성, 그다음에 경쟁사 제품 취급 여부의 관점에서 두 가지 에이전트와 포린 디스트리뷰터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디스트리뷰터의 고유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풀 서비스 인터미디어리 관점에서 제조사랑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상호 후배적인 관계를 설립할 수 있다, 정립할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study the market activity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것처럼 이 시장에 대한 조사를 열심히 합니다. 좀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적으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이제 디스트리뷰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예, 이런 마진의 코스트라든지 경쟁사 어떤 제품의 취급 여부 그리고 통제 용이성 관점에서 포린 디스트리뷰터가 다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전트보다는 디스트리뷰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제조 기업들이 수출 시장에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 설립입니다. 자회사 설립. 독자적인 판매 및 마케팅 전담 조직을 설립하는 즉 직접 수출의 이제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디스트리뷰터가 비록 이제 해외 마케팅 조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만 적시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타이밍에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과 유통, 그다음에 프로모션과 같은 그런 제3국에서의 현지 마케팅 활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겠다. 현지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 등등과 관련된 활동들을 판매 자회사를 통해서 설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판매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막대한 고정 비용, 을 이제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사실은 일정 수준 이상 매출이 발생했을 때 판매사에서 설립이 유리하지, 뭐 큰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사회사를 직접적으로 설립하는 경우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진출 초기에 이제 매출 규모가 작으면 이제 에이전트라든지 디스트리뷰터와 같은 해외 유통업체를 활용하다가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커지면 이제 비로소 판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간접 수출, 직접 수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는 수출에 있어서 구상무역과 종합무역 상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상무역은 이제 카운터 트레이드라고 해서 우리가 수출을 했습니다마는 그 수출 대금을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물로 지급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구상무역을 원하는 국가들은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서 기업이 외환으로 그 이제 대금 지급이 어려운 국가, 외화 반출을 제한하는 국가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대충 들어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구성무역을 원하는 국가나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개도국에 예, 속하는 이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잉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747, 보잉 747 여객을 팔았는데 대신에 이제 원유가보다 10% 할인된 이제 원유를 도입하는 뭐 그런 현물로 지급받는 걸 한다라든지 아니면 캐터필러 같은 이제 건설기계 중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정부에 중장비를 판매하는 대신에 이제 건설기계 제작에 필요한 이제 주물, 철 기반 주물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이제 철광석을 받는다라든지.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 러시아에 담배를 팔았는 대신에 담배 잎 생산에 필요한 뭐 비료 대금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예, 활동들이 바로 이제 구상무역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원자재 같은 것들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정보기관, 정보기관과의 이제 거래 시에 이런 구상무역을 많이 활용한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보시면 과거에 이제 원자재 수급난이 이제 컸을 때 동남아시아에 이제 부상무역 형태로 거래를 하게 된다면 원자재 수급이 좀 용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주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사례가 이제 대우중공업 현재 이제 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대우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존재를 할 때 이제 중국 서부 지역 서부의 이제 신강성 어 예, 이제 그 굴삭기 시장 개척 사례가 되는데, 이제 그 목축업자, 양을 키우는 목축업자가 이제 굴삭기가 필요한데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내가 양 10,000마리를 줄 테니까 구상무역을 하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충분히 이제 남는 이제 양 10,000마리의 이제 시세를 따졌을 때 굴삭기보다 훨씬 더 비싼 금액입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뭐 물류, 도축 뭐 등등 가공 등등의 이제 어려움 때문에 이제 포기했다. 뭐 그러한 이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구상무역 같은 경우에는 좀 종류가 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바터, 그다음에 상호 동시 구매, 옵셋 이런 것들이 스위치 트레이딩까지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씩 다릅니다. 바터는 뭐냐면 즉시 교환입니다. 즉시 교환. 물물 교환인데, 바터는 이제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거고요. 결국 그래서 이제 현물이 온다는 관점에서 구상무역의 한 종류에 속하는데 즉시 교환하는 겁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를 넘기고 보잉이 즉시 현재 시점에서 원유가보다 싼 원유를 도입하는 형태가 이제 바로 바터가 되는 거고. 그 즉시이기 때문에 상품 가치 산정이 상당히 까다롭다. 예, 등가성 보장이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바터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받는 물건의 시장 가치가 다소 더 높아야지 거래가 생사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호 동시 구매는 어, 돈을 주긴 줍니다. 돈을 받긴 받는데 돈 받는 거 이외에 동시에 일정 금액만큼, 일정 비율만큼 현지국에서 다른 제품을 수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바로 상호 동시 구매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100원치 팔게 되면 100원을 받지만 그 이외에 한 2, 30원치를 더 사줘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상호 동시 규모 구매가 되겠습니다. 단, 이건 동시에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100원치를 팔았는데 당장 뭐 얼마치 사라고 그러면 내가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내가 유예해 주겠다. 시간적으로 뭐 몇 년 이내에, 몇 달 이내에 뭐 이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계약적으로 좀 분리하는 형태로 상호 동시 구매가 일어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이 동유럽 국가에 이제 기계 설비를 판매하고 대금을 받는 대신에 일정 기간 내에 그 나라에서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바로 상호 동시 구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프셋입니다. 오프셋은 뭐냐면, 자, 수출 대금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걸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 경제에 재투자하는 경우. 예. 이제 상세 같은 거, 절충,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보통 이제 그 국방이라든지 항공기 등등에 있어서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부품 생산해 주세요. 우리나라 원자재 써주세요. 그 다음에 기술 이전해 주세요. 뭐 등등을 통해서 이제 환원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프셋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계약적 분리가 존재하는데 뭐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재투자, 기술 이전, 뭐 공장 설립 등등을 통해서 이제 환원의 관점에서 다소 좀 다른
형태의 구상무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스위치 트레이딩인데요. 이제 삼각무역입니다. 삼각. 예. 제3의 기업이나 국가가 이 구상무역에서 이제 개입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자, 판매국이 수출을 하고 구매를 하는데요. 수입국에서 주려고 하는 그런 현물 자체가 수출국 입장에서 전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런 무역 상사 개입을 해가지고 제3국에 팔아가지고 일정 수준 할인된 금액으로 판 다음에 다시 그 판매 대금을 이제 판매국에다가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국 기업이 B국에 기계 수출합니다. 근데 이제 A국 기업이 B국 상품 역으로 구매해야 되지만 필요 없는 경우 A국의 구매 의무를 인수한 스위치 트레이더가 등장해서 대신에 B국 상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윤을 챙기고 그 판매 대금만큼은 이제 A국한테 넘기는 그런 형태가 바로 스위치 트레이딩 삼각 무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바이백입니다. 바이백. 바이백은 어느 기업이 외국에 생산 설비를 지어주고 그 공장이 완성된 후에 나온 이제 후기에 후대에 생산품을 일정 부분 받기로 하는 형태의 구상무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소 설비를 공급한 다음에 발전소를 지어주고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온다라든지 뭐 이런 형태. 예.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를 지어주고 석유화학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경우. 뭐 그런 것들이 이 역구매, 바이백에 해당하고요. 역구매의 특징은 계약 기간이 좀 길다. 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계약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번 플랜트, 뭐 발전소 이렇게 지으면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가동하게 되는 이런 분야에서 이 역구매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오래된 통계입니다만은 이제 구상무역에서의 유형별 활용 영향을 보면은 사실 오프셋이 제일 많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상호구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그 빈도, 활용 현황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구상무역, 오프셋이라든지 상호구매 등등의 이제 경험이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현재로서는 구상무역이 소규모 기업보다는 전 세계 각지의 자회사를 갖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은 구상무역으로 받은 현물 구매자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네트워킹이 많기 때문에 현재 이제 자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 구상무역이 이제 용이한 입장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들어봐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정말 좋은 조건인데 이 구상무역에 대한 이제 영향이 없어서 계약을 따내지 못했다. 그거 정말 아쉬웠다라고 이제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중소기업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구상무역 또 간과할 수 없는 그런 학습의 주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모델은 종합무역 상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 과거에 대규모 중개상으로서 제조업체 간접 수출입을 대행하던 이제 대기업의 어떤 계열사들이 종합무역 상사 형태가 많았습니다. 뭐 삼성물산, 쌍용, 뭐 국제상사, 뭐 LG 상사, 뭐 이런 것들이 상사라는 이름을 붙는 회사들이 이 자기 계열사들의 간접 수출입을 대행하던 그런 형태였고요. 상당히 이제 뭐 해외 주재원 파견이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이제 각 계열사 내에서 이제 그룹사 내에서의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던 그런 회사였었는데요. 즉 이제 이 종합무역 상사의 모델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영이 없을 때 이제 수출 창구 역할을 이제 수행을 했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990년대 초반까지 50% 이상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던 그런 형태였습니다만은 각 계열사들이 해외 직수출을 확대하고 뭐 해외 시장 정보를 획득이 쉽다 보니까 이제 굳이 이제 상사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각 회사의 어떤 해외 수출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시는 것처럼 역할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남아있는 회사들은 이제 해외 자원 개발이라든지 중개 무역, 그다음에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어떤 조성 등등에 이제 개입하면서 사업 모델을 좀 변화시키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대우 인터내셔널, 현재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이 회사가 미얀마의 자원 개발, 가스 회사 이제 가스 탐사, 가스정 개발에 이제 참여한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등이 이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참여한 사례가 되는 거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가스가 생산돼서 이제 인근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전체 영업이익의 40% 이상을 차지하거나 분기당 영업이익이 뭐 천억 원을 상회하는 뭐 그런 형태의 아주 알짜배기 예, 해외자원 개발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1, 2, 3단계를 거쳐서 4단계 사업까지 착수한 과정이 있고요.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되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기업의 계열사가 로 시작한 종합무역 상사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2009년부터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우리 무역협회라든지 코트라 등등을 통해서 전문 무역 상사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내수 중심 그리고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지정 기업에 대한 수출 보험 확대한다든지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시장 조사 지원 등등을 통해서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진출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수출액도 늘리고 있고요. 예. 중소기업을 도와줘라. 여전히 이제 직접 수출은 어려우니, 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런 중소기업 또한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코트라, 그리고 그 현지 무역관과 이제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해외 시장을 좀 더 이제 리스크를 줄이면서 해외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9년까지 제가 통계를 제시했습니다만은 2025년 현재 이 전문 무역 상사가 678개로 이제 계속 늘고 있습니다. 19년 대비 이제 2배 이상이죠. 그래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형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도 이러한 이제 전문 무역 상사의 모델을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수출을 통한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이 되겠고요. 그 다른 형태로서 이제 계약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